지킬 박사와 하이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제2장. 하이드를 찾아서. 그날 저녁, 어터스는 우울한 기분으로 자신의 독신자 저택에 돌아와 아무런 입맛도 없이 저녁 식탁에 앉았다. 일요일이면 이 식사가 끝난 후 인근 교회의 시계가 12시를 알릴 때까지 독서대 위에 무미건조한 신학서적 한 권을 올려둔 채 난로가에 바싹 다가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맑은 정신으로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러나 이 밤에는 식탁보가 치워지자마자 그는 촛불을 집어들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금고를 열고 가장 은밀한 칸에서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라고 봉투에 이서된 문서를 꺼낸 뒤 흐려진 미간을 한 채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그 유언장은 자필로 쓰인 것이었는데 어터슨이 비록 그것이 작성된 지금에 와서는 보관을 맡고 있긴 하나 그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조차 거부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학 박사, 민법학 박사, 법학 박사, 왕립학회 회원 등인 헨리 지킬이 사망할 경우 그의 모든 소유물이 그의 친구이자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킬 박사가 여걸 계산으로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실종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재를 겪을 경우 앞서 언급된 에드워드 하이드가 박사의 식솔들에게 몇 푼의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부담이나 의무도 지지 않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앞서 언급된 헨리 지킬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오랫동안 이 변호사의 눈엣가시였다. 그것은 변호사로서의 그를 그리고 공상적인 것을 불손한 것으로 여기며 삶의 건전하고 관습적인 측면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를 모두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분노를 부풀린 것은 하이드에 대한 그의 무지였으나 이제 갑작스러운 반전에 의해 그를 알게 되었다. 그 이름이 그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단지 이름에 불과했을 때에도 이미 충분히 나빴다. 그것이 혐오스러운 속성들로 더딥혀지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나빴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의 눈을 좌절시켰던 어른거리는 실체 없는 안개 속에서 악마의 형상이 갑작스럽고도 뚜렷하게 튀어올랐다. 그가 끔찍한 서류를 금고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나는 그것이 광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지옥일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군. 그 말과 함께 그는 촛불을 끄고 외투를 걸친 뒤 의학의 성체이자 그의 벗인 위대한 레니언 박사가 자택을 두고 몰려드는 환자들을 맞이하는 캐번디시 광장 방향으로 나섰다. 레니언은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다. 엄숙한 집사가 그를 알아보고 환영하였다. 그는 현관에서 곧바로 레니언 박사가 홀로 와인을 마시며 앉아있는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그는 다정하고 건강하며 말쑥하고 붉은 얼굴을 한 신사로 때이르게 하얗게 센 덥수룩한 머리칼에 쾌활하고 확고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어터슨을 보자마자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그를 환영했다. 그 부침성은 그 사내의 방식이 늘 그러하듯 눈으로 보기에는 다소 과장되어 보였으나 진실한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오랜 벗이었고 학교와 대학 모두에서 오랜 동창이었으며
자신들 스스로와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자들인데다 항상 뒤따르지 않는 일이나 서로의 동행을 진심으로 즐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약간의 두서없는 대화를 나눈 후 변호사는 그의 마음을 그토록 불쾌하게 사로잡고 있던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그가 말했다. 레니언, 당신과 내가 헨리 지킬의 가장 오래된 두퍼실 텐데. 레니언 박사가 낄낄거렸다. 그 벗들이 좀 더 젊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제 우린 나이가 들었군. 그런데 그건 왜 묻소? 요즘 난 그를 거의 보지 못한다오. 어터슨이 말했다. 정말이요? 나는 당신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대답이 돌아왔다. 그랬었지. 하지만 헨리 지킬이 내게 너무 공상적이 되어버린 지 10년도 더 지났다오. 그는 엇나가기 시작했어. 정신적으로 엇나갔지. 물론 흔히들 말하듯 예정을 생각하여 그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나는 지금도 전에도 그 사내를 지독히도 못 보았다오. 그런 비과학적인 헛소리라니. 박사가 갑자기 자줏빛으로 얼굴을 붉히며 덧붙였다. 어떤 전설적인 중마고우라도 갈라놓았을 거요. 이 작은 분노의 기운은 어터슨에게는 다소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단지 과학의 어떤 관점에서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군. 그리고 과학적 열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내였기에 그는 심지어 덧붙여 생각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일은 아닌가 보군. 그는 친구가 평정을 되찾도록 몇 초간 기다려준 뒤 그가 던지러 온 질문에 접근했다. 그가 물었다. 그의 피후견인 중에 하이드라는 자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소? 레니언이 반복했다. 하이드? 아니, 들어본 적 없소. 내 시절 이후의 일이겠지. 그것이 어터슨이 알아온 정보의 전부였고 그는 새벽이 깊어질 때까지 이리저리 뒤척였다. 단순한 어둠 속에서 애쓰고 의문들에 포위되어 애쓰는 그의 마음에 편안함이라고는 거의 없는 밤이었다. 어터슨의 거처에서 아주 가까운 교회의 종들이 6시를 알렸으나 그는 여전히 그 문제를 파고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것은 지적인 측면에서만 그를 건드렸으나 이제 그의 상상력 역시 개입되었고 아니 차라리 예속되었다. 그리고 그가 밤의 짙은 어둠과 커튼이 쳐진 방 안에서 누워 뒤척일 때 엠필드의 이야기가 빛나는 그림들의 두루마리처럼 그의 마음속을 지나갔다. 그는 야간 도시의 가로등들이 펼쳐진 거대한 들판을 인지하곤 했다. 다음에는 재빨리 걷는 한 사내의 형상을, 다음에는 의사의 집에서 달려오는 아이를, 그리고 그들이 마주치자 인간 형상을 한 무자비한 파괴력을 지닌 악마가 아이를 짓밟고는 그녀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부유한 저택의 한 방을 보게 되곤 했는데 그곳에는 그의 벗이 잠들어 꿈을 꾸며 그 꿈에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다 그 방의 문이 열리고 침대의 커튼이 잡아뜯기며 잠든 자가 불려 깨어나면 보라, 그의 곁에는 권력을 부여받은 형상이 서 있고 그 죽은 듯 고요한 시간에도 그는 일어나 그 형상의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국면의 속의 형상은 밤새도록 어터슨을 맴돌며 괴롭혔다. 그가 잠시라도 졸 때면 그것은 단지 잠든 집들을 더 은밀하게 미끄러지듯 통과하거나 가로등 불빛이 켜진 도시에
더 넓은 미궁 속을 어지러울 정도로 더 빨리 또 더 빨리 움직여 모퉁이마다 아이를 짓밟고 비명 지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기 위함일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형상은 그가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꿈속에서도 그것은 얼굴이 없었거나 그를 곤혹스럽게 하며 그의 눈앞에서 녹아내려 버렸다. 그리하여 변호사의 마음속에 실제 하이드의 이목구비를 보고자 하는 기이할 정도로 강력하고 거의 무절제에 가까운 호기심이 솟아나 빠르게 자라나게 된 것이다. 만약 한 번만이라도 그에게 시선을 둘 수 있다면 그는 기이한 것들이 잘 관찰되었을 때 흔히 그러하듯 이 미스터리 역시 가벼워지고 어쩌면 완전히 굴러가 버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벗의 그 이상한 선호 혹은 예속의 이유를 나아가 그 놀라운 유언장의 조항에 대한 이유조차도 볼 수 있을 터였다. 적어도 그것은 볼 가치가 있는 얼굴일 것이었다. 자비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사내의 얼굴이자 감동을 잘 받지 않는 엔필드의 마음속에 영속하는 증오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저 모습을 드러내기만 해도 좋겠던 얼굴 말이다. 그때부터 어터스는 상점들이 있는 그 뒷골목의 문 앞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 전 아침에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정오에 안개 낀 도시의 달빛 아래 밤중에 모든 불빛과 모든 고독의 시간, 모든 군중의 시간 속에서 어터스는 자신이 선택한 위치에서 발견되곤 했다. 그가 생각했다. 만약 하이드가 숨는 자라면 내가 찾아내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내심이 보상을 받았다. 맑고 건조한 밤이었다. 공기 중엔 서리가 맺히고 거리는 무도회장의 바닥처럼 깨끗했으며 가로등들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규칙적인 빛과 그림자의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상점들이 문을 닫은 10시경 뒷골목은 매우 적막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런던의 나지막한 으르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요했다. 작은 소리도 멀리까지 전달되었고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가정집 소음들이 도로 양쪽에서 또렷하게 들렸으며 어떤 통행인이 접근해 온다는 소문은 그가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앞서 들려왔다. 어터슨이 자신의 자리에 몇 분간 서 있었을 때 그는 기이할 정도로 가벼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했다. 그의 야간 순찰 과정에서 그는 아직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단 한 사람의 발소리가 도시의 거대한 윙윙거림과 덜거덕거림 속에서 갑자기 선명하게 튀어나오는 기이한 현상에 이미 오래전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의력이 이토록 날카롭고 단호하게 사로잡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그가 안뜰의 입구로 몸을 숨긴 것은 성공에 대한 강렬하고도 미신적인 예감과 함께였다. 발소리는 재빠르게 가까워지더니 거리 끝을 돌아서자 갑자기 커졌다. 입구에서 내다보던 변호사는 그가 상대해야 할 자가 어떤 부류의 사내인지 곧 볼 수 있었다. 그는 작았고 매우 수수하게 옷을 입었으며 그의 겉모습은 심지어 그 거리에서도 어쩐지 지켜보는 자의 성향을 강하게 거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아끼려 차도를 가로질러 문을 향해 똑바로 다가왔고 걸어오면서 그는 마치 집으로 향하는 자처럼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어터슨이 걸어 나와 그가 지나갈 때 어깨를 툭 쳤다. 하이드, 맞소? 하이드는 쉿쉿거리며 숨을 들이켜고 뒤로 움찔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일순간뿐이었고 비록 그는 변호사의 얼굴을 쳐다보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차갑게 대답했다. 그게 내 이름이요. 원하는 게 뭡니까? 어터슨이 대답했다. 들어가려는 모양이군. 나는 지킬 박사의 오랜 벗이오. 건트가의 어터슨이라오. 분명 내 이름을 들어보았을 터. 이렇게 편안하게 당신을 만났으니 나를 들여보내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소. 하이드가 열쇠구멍에 입김을 불며 대답했다. 지킬 박사는 찾을 수 없을 거요. 그는 외출 중이요. 그리고 갑자기 여전히 올려다보지 않은 채 물었다. 나를 어떻게 알았소? 어터슨이 말했다. 부탁 하나 들어주겠소. 하이드가 대답했다. 기꺼이. 무엇입니까? 어터슨이 물었다.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해주겠소. 하이드는 주저하는 듯 보이더니 이내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한 듯 반항적인 태도를 띠며 돌아섰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꿰뚫어지게 응시했다. 어터슨이 말했다. 이제 당신을 다시 알게 되겠군. 유용할지도 모르지. 하이드가 대답했다. 그렇소. 우리가 만난 것도 잘된 일이요. 말이 나온 김에 내 주소도 알아두시오. 그리고 그는 소호에 있는 어느 거리의 번지를 일러주었다. 어터슨은 생각했다. 맙소사, 그 역시 유언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단지 주소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낮게 툴툴거렸을 뿐이다. 하이드가 말했다. 그럼 이제 나를 어떻게 알았소? 어터슨이 말했다. 인상착의를 듣고서. 하이드가 말했다. 누구의 인상착의 말이오? 어터슨이 말했다. 우리에겐 공통의 벗들이 있어. 하이드가 조금 쉰 목소리로 메아리 쳤다. 공통의 벗들이라. 누구란 말이오? 어터슨이 말했다. 예를 들면 지킬이오. 하이드가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그는 결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어터슨이 말했다. 이보시오. 그것은 적절한 언사가 아니오. 하이드는 으르렁거리듯 크게 야만적인 웃음을 터뜨렸고 다음 순간 비범할 정도로 빠른 동작으로 문을 열고는 집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이드가 떠난 후 변호사는 한동안 불안감의 화신처럼 서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두 걸음마다 멈춰서서 마음의 혼란에 빠진 사람처럼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가 걸으면서 이처럼 고심하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부류의 것이었다. 하이드는 창백하고 난쟁이 같았으며 명명할 수 있는 어떤 기형적인 형태도 없이 기형의 인상을 주었고 불쾌한 미소를 지녔으며 소심함과 대담함이 사리를 띠고 혼합된 듯한 태도로 어터슨을 대했고 허스키하고 속삭이듯하며 어딘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불리한 점들이었으나 이것들을 다 합친다 해도
어터슨이 그를 바라볼 때 느꼈던 그 전례 없는 혐오감, 넌더리, 그리고 두려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당혹스러워하며 말했다.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 분명 무언가 더 있어. 내가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만 있다면. 신이시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 사내는 거의 인간 같지가 않군. 유인원 같다고나 할까? 아니면 벨 박사의 옛 이야기일까? 아니면 타락한 영혼의 순전한 광기가 그 진흙의 그릇을 뚫고 스며나와 그릇의 형태마저 변형시킨 것일까?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 같군. 왜냐하면 나의 불쌍하고 오랜 친구 헨리 지킬. 만일 내가 어떤 얼굴 위에서 사탄의 서명을 읽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네의 새 친구의 얼굴에 쓰여 있으니 말이오. 그 뒷골목 모퉁이를 돌면 고풍스럽고 잘생긴 저택들이 모인 광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예전에 높은 지위에서 쇠락하여 온갖 부류와 형편의 사람들에게 공동주택과 방으로 세를 내주고 있었다. 지도 조각가들, 건축가들, 수상쩍은 변호사들, 불분명한 기업의 대리인들 등이었다. 그러나 모퉁이에서 두 번째에 있는 집 하나는 여전히 건물 전체가 온전히 사용되고 있었고 현관 위 반원형 창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으나 대단한 부와 안락함의 기운을 풍기는 이 집의 문 앞에서 어터슨은 멈춰 서서 노크했다. 옷을 잘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하인이 문을 열었다. 어터슨이 물었다. 지킬 박사는 댁에 계신가, 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터슨 선생님. 풀이 말하며 납작한 돌이 깔려 있고 시골 저택의 양식을 따라 밝게 열린 난로불로 덮여졌으며 값비싼 오크나무 수납장들이 비치된 지붕이 낮고 넓은 아늑한 현관홀로 방문객을 들여보냈다. 선생님, 여기 난로가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에 불을 밝혀드릴까요? 어터슨이 말했다. 여기가 더 좋네. 고맙네. 그는 난로가에 다가가 높은 난로 가리개에 기대었다. 지금 그가 홀로 남겨진 이 홀은 그의 버신 박사가 각별히 애지중지하는 곳이었으며 어터슨 자신도 런던에서 가장 쾌적한 방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그의 피 속에 전율이 일었다. 하이드의 얼굴이 그의 기억 위에 무겁게 짓눌려 있었고 그는 삶에 대한 구역질과 혐오감을 느꼈으며 기분이 우울해지자 잘 닦인 수납장 위에서 명멸하는 난로불과 천장에서 불안하게 일렁이는 그림자 속에서 어떤 위협을 읽어내는 듯했다. 풀이 이내 지킬 박사가 외출 중이라고 알리러 돌아왔을 때 그는 안도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 그가 말했다. 나는 하이드가 오래된 해부실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보았네, 풀. 지킬 박사가 집에 없는데도 그것이 괜찮은 일인가? 하인이 대답했다. 아주 괜찮습니다, 어터슨 선생님. 하이드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터슨이 말했다. 자네 주인께선 그 젊은 사내에게 대단한 신임을 두시는 것 같군, 풀. 하인은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다. 네, 선생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분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터슨이 물었다. 내가 하이드를 뵌 적이 있었던가? 집사가 대답했다. 오, 절대 아닙니다, 어터슨 선생님. 그분은 결코 이곳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저택의 이쪽 구역에서는
그분을 거의 뵙지 못합니다. 그분은 대개 실험실 쪽으로 드나드십니다. 어터슨이 말했다. 편히 쉬게, 풀. 집사가 대답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어터슨 선생님. 그렇게 어터슨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는 생각했다. 불쌍한 헨리 지킬. 그가 깊은 곤경에 빠져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군. 그는 젊은 시절 방탕했었지. 확실히 오래전 일이긴 하나 신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그래,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어떤 오래된 죄악의 유령, 어떤 은폐된 치욕의 암세포. 기억이 망각하고 자기애가 결점을 용서한 지 수년이 지난 뒤에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형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에 섬뜩해진 변호사는 잠시 자신의 과거를 곱씹으며 혹시라도 오래된 부정직함이라는 깜짝 상자가 그곳에서 빛을 향해 튀어오르지는 않을까 기억의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그의 과거는 꽤 결점이 없었고 그토록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의 두루마리를 읽어내려갈 수 있는 자는 드물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나쁜 일들로 말미암아 티끌처럼 낮아졌고 하마터면 저지를 뻔했으나 피했던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맑고 두려운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졌다. 그리고 이전의 주제로 되돌아가 그는 한 가닥 희망의 불꽃을 품었다. 그는 생각했다. 하이드를 면밀히 조사해 본다면 분명 그 자신만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의 외양으로 보아 검은 비밀들을. 불쌍한 지킬의 죄악의 비밀조차 햇빛처럼 보이게 만들 그런 비밀들을. 상황이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다. 이 피조물이 도둑처럼 헨리의 침상 곁으로 몰래 다가간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군. 불쌍한 헨리. 얼마나 끔찍한 깨달음이란 말인가. 그 일의 위험성이라니. 만약 하이드가 유언장의 존재를 눈치챈다면 그는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참을성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 내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지킬이 허락만 해준다면. 지킬이 허락만 해준다면. 그의 마음의 눈앞에 다시 한번 그 유언장의 기이한 조항들이 투명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